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초보적인 질문은 이해가 하기가 쉽겠죠. IMF 때 외환 보유, 즉 달러 보유가 적었을 때 미국 달러 가치와 우리나라 하나 가치가 어땠었나요? IMF 외환위기절에 거의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촉발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나치게 단기채 위주의 채권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기채를 국내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은행들이 너도 나도 이자가 싸다 보니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높은 이자율로,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고 인플레이션 국면이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외환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YS 정권 그 당시에 정책을 제대로 미래를 예측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YS라는 분이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좀 무지한, 소위 말해서 IMF 외환 위기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그 당시 관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좀 몰인식, 무인식이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았던 거는요, 일단 국가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어때요? 엄청나죠. 그 당시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정도였지 국가나 가계는 건전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근모으기 운동했죠. 그러니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다. 그 당시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을 원화 가치, 그러니까 금값은 변동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폭락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을 국가를 위해서 내놓는다라는 거를 서양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게 되죠. 2년 동안에 이런 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업들 엄청난 실업을 배출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와중에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죠. 한 거의 30개월, 2년 10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200원, 저번 주에 확인한 걸로 보면 1,195원 이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더 오를 거냐, 또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환율 이야기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실질적인 어떤 외환 정책을 우리가 완벽한 변동 환율제에서는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래요? 국가에서 이런 환율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율 조작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무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지만 개입하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줌으로 인해 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것 자체로 정책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에 대해서 국가를 너무 믿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이 궁금하시면 한번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듯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 지금 상황에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신다면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왜 떨어졌을까요? GDP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해서 성장률을 속이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은 그거를 조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여튼 통계 조작이 불가능해요.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이 있어요. 옛날에 보여주던 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아주 작은 부분만 도려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위 소득자하고 5분위 소득자가 있는데
소득이 개선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임금 1분위하고 5분위에 있는 전체에 관련되는 거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자만 떼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분위하고 5분위에는 임금 소득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 소득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 소득 말고 사업 소득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영업자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임금 소득자만 떼어내서 보면 어때요?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1분위 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하고 이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려놓고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통계에서 이 사람들은 제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개선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개선됐다. 또 내지는 그거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미필적 고의죠. 근데 그것도 고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사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차를 그냥 200km로 달려요. 누군가 부딪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그죠? 이거는 고의예요. 근데 누구를 의도하고 죽이진 않았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의사가 실수로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왜? 이거는 자기가 의도로 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을 만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인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살인을 했다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고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보면 형법에서 얘기할 때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어. 그 나쁜 놈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조작을 하는 거를 더 나쁘게 봅니다. 이것도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개선된지 여부를 따져야 될 거를 잘라가지고 그죠? 요것만 세그멘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고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국가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 날아가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경제 정책했던 사람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왜요? 왜 우리 강남에 살면 안 되나요? 강남에서 좋은 사무실 얻고 좋은 아파트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세상을 이해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